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해연구실 서양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기후 위기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기존의 리스크와 또 새롭게 떠오르는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기존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급격한 변화, 여러 가지 여건 조건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를 통해서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특성들이 변화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고요. 또 아예 이제 기존에 저희가 살펴보지 않았던 그리고 신규 위해 인자들이 또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포괄을 해서 저희가 환경보건하고 화학물질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좀 주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배경으로서 기후 위기와 건강 영향에 관해서는 어떤 이제 일반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사례를 한 몇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국외회 같은 경우에 이제 기후 변화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주요 정책, 국제 기구라든지 정부라든지 일반 연구 차원에서의 그런 동향들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서는 기후 변화와 건강 영향에 관련된 동향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국내에서도 그 기후 변화 관련된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 보건하고 화학 물질 분야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는 화학 물질하고 환경 보건 정책 측면에서는 그러면 기후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마지막으로 향후에 환경 보건하고 화학 물질 분야에서 그런 기존의 리스크 변화라든지 신규로 등장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응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 설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동향적 측면에서 좀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들어가 있는데 좀 중요 그런 핵심 사안들 위주로 좀 슬라이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배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계속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급격한 그 단시간 내에 대규모의 그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과학 그런 사이언스 베이스로는 해석하거나 대응하기 힘든 그런 노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해성 차원의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좀 과학적인 접근, 그다음에 정책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또 특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노출 경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기존에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 노출 경로뿐만 아니라 새로운 노출 경로도 발생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의 규모라든지 특성 같은 부분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또 위해성 평가의 방법이라든지 건강 영향 평가의 그런 방법들도 새로운 기법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런 취약 집단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기후 변화 영향을 많이 받는 집단이라든지 그런 그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파악되고 있는 부분들하고는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대기오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기오염 같은 경우에는 지표본의 오존이라든지 그 외의 입자상 물질의 대기오염 증가시켜서 사람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기후변화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이제 일부 주에서는 기후변화들은 오존 농도로 인해서 1990년대 중반하고 비교했을 때 어린이 천식 관련된 응급실 방문이 굉장히 급증한 것을 사례로 들 수가 있겠고요. 폭염은 이제 일반적인 기상 현상으로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급격하게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건강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냉방 시스템 같은 부분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수십 년 동안 감소 추세에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급격한 기후 변화하고 또 고령화, 또 도시화 증가로 인해서 오히려 어떤 위험성이 좀 증가하는 추세로 좀 새롭게 경향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후 변화로 해서 직접적으로 독성 물질의 노출이나 거동 같은 부분들이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변화된 환경 조건을 통해서 인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온실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인바이러먼트 컨디션을 달라지게 할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기존의 이제 화학 물질로 인해서 갖고 있는 민감도와는 다르게 거기다 또 추가가 되는 그런 민감도의 증가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이제 화학물질의 민감도를 갖고 있는 계층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또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후변화와 화학물질이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봤을 때 저희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대비할 필요성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리스크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을 이제 대비하기 위한 저희가 도구로서
정보 기반, 지식 기반의 그런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연계 필요성을 환경보건과 화학문제 분야에서도 접목시킬 필요성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그런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분야의 정책 프레임의 설계가 좀 달라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과정이라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이제 WHO의 화학물질 로드맵을 살펴보자면 저희가 지금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서도 화학물질 관리 자체뿐만 아니라 보건 부분, 그러니까 건강 영양의 참여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뒤에 넘기시면 특히 화학물질 그 로드맵 같은 경우에도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knowledge and evidence라고 해서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한 위해성 평가를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생체 모니터링이나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좀 정량화된 그런 추정값,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질병 부담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새로운 리스크들이 계속 그 변화된 여건에 있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예측하는 부분들이 그런 시스템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근거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뒤에서 말씀드리는 다른 그런 로드맵이라든지 정책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그 위해성 평가나 바이오 모니터링 차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기후 변화 같은 부분의 복잡성이 지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복합 화학 물질 같은 부분들에 대한 그런 노출 평가에 관한 부분들을 그런 갭을 메꾸기 위한 노력들이 좀 강조가 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위험 평가 수단들도 새롭게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들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후변화 화학물질 간의 연관성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대한 그런 탐구들도 지금 직접적인 기후변화에 관련된 주제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많이 이제 다루었던 EU 그린딜에 있어서도 화학물질 분야를 이제 전략을 별도로 수립을 하고 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과제를 마련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린딜에서 캐치프레이즈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독성 없는 환경으로의 전환인데 이런 독성 없는 환경으로의 전환은 기존의 이제 화학물질 분야에서 화학물질 저감으로 인해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 상황에 맞게 저탄소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제고를 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오염 저감도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너지적인 그런 저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EU 그린딜에서 화학물질 전략을 세운 것 중에 좀 연관성이 높은 것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설계는 화학물질 촉진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그런 안전성, 유해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탈피를 해서 탄소 저감을 포함한 지속 가능성까지 같이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물질 생산 그린화든지 디지털화를 통한 인프라 강화가 지금 제시가 되고 있고요. 또한 여기서도 화학물질 복합효과, 그러니까 복합효과라는 것은 기존의 화학물질 환경 유해 인자뿐만이 아니라 기타 기상인자라든지 그런 탄소 저감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인간과 환경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된 바와 같이 여기서도 화학물질 데이터 이동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과학 정책 간 인터페이스를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부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이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유와 화학물질에 대한 혁신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언급됐던 그런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설계 기준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설계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업체가 이제 규제를 적응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할 때 기존에 있어서는 유해성이라든지 그런 안전성의 적합 여부만 보았다면은 향후에는 거기에 이제 탄소 저감이라든지 에너지 효율에 관련된 지속 가능성도 같이 기준으로 보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준을 개발한다는 것을 언급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화 및 디지털화에 있어서 그런 저탄소라든지 저환경 영향의 화학물질 재료 생산의 공정, 연구, 개발, 배포 같은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서포트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화학물질 복합 효과에 있어서도 아시는 것처럼 리치가 이제 우리나라의 화평법에 준하는 그런 법령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서 이제 위해성 평가를 할 때 기존에 이전 하나의 물질, 하나의 환경 유해 인자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효과에 대한 그런 위해 평가를 위한 그런 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로드맵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까 언급했던 바와 같이 화학물질 데이터 이용 가능성의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과학 정책 간 인터페이스를 데이터 기반으로 하겠다는 부분들도 세부적으로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제기구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물질하고 폐기물, 그 다음에 기후변화의 연계를 통한 그런 대응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요 배출원인 그런 화석연료라든지 바이오매스를 통해서 지금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옥신 퓨란, 뭐 PCB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발전이라든지 다른 분야의 연료 연소를 통해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물질 관리라는 것이 그런 저탄소 전략, 그 다음에 기후변화하고 다 맞물려 있는 것이어서 그런 정책적인 연계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학물질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은 1차하고 2차 배출이 다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1차 같은 경우에는 직접 분산이라든지 뭐 제품 사용 중에 그런 휘발되는 부분, 물에 침출되는 부분들도 기후변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2차는 이제 화학물질이 어떤 환경 저장소, 환경 매체 안에서 저장되고 있을 때 기후변화 여건이 달라지면 이런 휘발 이동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그런 변화 영상, 노출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뒤에도 자세한 부분들은 좀 슬라이드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차 배출의 그런 휘발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예시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좀 스케일을 업을 해서 좀 광범위하게 살펴보자면 결국은 장거리 이동에 관련된 부분이 기후변화와 굉장히 밀접한 이제 연관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이제 대기 순환하고 해류 변화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강우량이나 기타 강수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극한 기상의 현상의 빈도가 변화한 부분들하고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생물종 입장에서 봤을 때도 물고기라든지 바다새가 이동 패턴이 변경이 되면은 그것을 매개로 한 그런 화학물질의 장거리 운송에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좀 기후 변화와 화학물질 간의 연계성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였고요. 또 화학물질 시설 자체의 안전에 대해서도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해수면이 상승한다든지 여러 가지 허리케인 발생이라든지 그런 부분, 허리케인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빈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안전관리나 취급 시설 기준을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이제 건강 영향 측면에서도 어떠한 그런 정책적인 변화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국립환경보건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뭐 환경보건과 과학의 발전, 그다음에 변화를 촉진 데이터를 지식에서 행동으로, 그다음에 관련 및 지원을 통한 환경보건 강화 이런 것들을 이제 세 가지 주요 목표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아까 전반적인 경향은 화학물질 분야하고 좀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다양한 환경 요인에 의해서 수치적으로 또는 동시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복합 노출, 복합 화학 물질에 대한 그런 접근과 건강 영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 과학, 그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도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데이터에서 지식 생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증거 기반을 통해서 각종 환경 보건, 건강 영향에 대한 예방 및 개입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환경 보건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환경 보건이나 환경성 질환 자체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의 여건 변화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그런 환경 보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WHO 같은 경우에는 좀 헬스하고 클라이밋 액션에 대해서 그 예전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여기서 이제 최근에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탄소 감축 정책 같은 경우에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생산 효율성 변화 같은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건강에 해로운 오염물질, 뭐 블랙카본이나 메탄이나 여러 가지 이제 대기 오염물질 같은 부분들의 배출 저감하는 것들도 함께 이제 고려가 돼야 된다는 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다른 박사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코 베니핏 차원에서의 그런 접근들을 언급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대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악화될 수 있는 노출 변화를 좀 모니터링하고 모델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들을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런 환경보건협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후변화하고 그런 건강의 형평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대기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후변화하고 연결시켜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쪽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 관련법 및 정책 측면에서 환경보건과 화학물질 관련 연관성을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환경보건 화학물질 관련법 측면에서 기후 위기에 관련된 연관된 부분을 살펴보고 저희가 미흡한 쪽이 어떤 부분들인지 좀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기후변화 쪽에서는 이제 올 9월에 제정된 기후 위기 대응 위한 탄소 중립 농색 성장 기본법이 있겠고, 그다음에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살필 수가 있겠고요.
화학물질하고 환경보건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건법과 화학3법 등을 포함한 각종 그를 지원하는 기본 계획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9월에 제정된 그 탄소중립 노동성장 기본법에는 이제 개념적으로는 사실은 보건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구체적인 그런 조항들, 그 행동에 관련 조치에 관련된 조항들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환경보건 관련 정책과의 연계가 좀 전반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뭐 기후변화 적응 대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건강 피해 관련된 부분들이 물론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이제 조금 더 이제 환경보건하고 화학 물질에 관련된 그런 기본 계획과의 그런 추진 사업 간의 그런 연계 같은 부분들이 좀 강조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건강 피해 사전 예방 체계에 관련해서는 기후변화 환경보건 서비스 거점 운영이라든지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에 관련 보호사업 연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성 질환에 관련된 그런 예방센터 같은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후변화 측면뿐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유해 인자의 관리 측면에서도 같이 이런 센터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연계점들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환경보건하고 화학물질 차원에서 좀 보자면 환경보건법상에서는 현재 지금 기후변화하고 위기에 관련된 구체적 사항들이 좀 명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8월 달에 그 윤미향 의원실에서 환경 유해 인자의 기후 변화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을 이제 의원 발의로 지금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동향도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환경보건법상의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에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지 법정 근거에 대한 좀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환경보건 이머징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를 서포트할 수 있는 위해성 평가라든지 건강영향 조사 기법에 대한 좀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화학사법 같은 경우에도 좀 살펴보자면은 뭐 화학물질 관리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데 대한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취급시설 기준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개정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화평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 노출에 관련된 부분을 고려를 해서 위해성 평가 기법 같은 부분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제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제품과 그다음에 기후 변화로 인한 노출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누적 위해성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이와 함께 또 화학물질 기본 계획에서도 여러 가지 뭐 화학물질이라든지 아니면 화학 그 업체 사고에 대한 부분 또 재난에 관련된 부분들이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기술 개발 R&D에 있어서 지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에 관련된 부분들 한 가지 꼭지로 들어가서 저는 연구 사업이 좀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다만 정책적인 수준에서는 아직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는 환경보건 종합계획에 있어서는 그래도 전방위적인 그런 환경보건 조사 감시체계라든지 유해인자라든지 기후변화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정책 프레임이 기후변화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계획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제 환경보건 이머징 이슈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건강 및 전염병에 대한 장기적인 기후 영향과 같은 요인이 지금 미래 위협으로 계속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사업이라든지 기반에 대한 마련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화학물질 평가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유해성 평가나 위해성 평가의 기법에 관련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은 이제 기후변화에 관련된 전반적인 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련된 추가 연구가 좀 필요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특정 물질군을 보자면은 팝스나 수은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유넵 차원에서 지금 기후 변화와 화학물질 관리 간의 그 협약 간의 연계를 지금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런 관련 기본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기후 변화의 요소를 고려해서 좀 보완할 필요성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뒤에 시사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후 위기로 인한 환경 리스크의 규모 및 특성 변화에 대응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그런 인재들에 대한 국내 위험 요인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동동에 관련된 기본 특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수행도 요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을 좀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 위해 인자에 대한 오염도 관리 기반 확대 구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대상이 되는 부분들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환경 위해 인자 중심으로 이런 기반이 구축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위해성이나 건강영향 평가 체계로는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전반적인 검토하고 보완 방안이 모색돼야 될 것 같고 또한 기존의 환경 기준이라든지 관리 체계 수준과는 좀 노출 경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규 환경 유해 인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국내에서도 환경보건 감시 체계가 구축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 연계를 통해서 유해 인자를 새롭게 파악하는 즉시 유해성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좀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전염병 팬데믹이라든지 장기적 기후 영향을 고려를 해서 좀 미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선제적 융복합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뭐 기법상에서는 아까 기존 그 환경 유해 인자에서 말씀드렸지만 신규 환경 유해 인자에서는 더욱이 누적 유해성 평가 같은 부분들을 좀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정책적인 그 인프라나 툴로서 봤을 때는 결국은 데이터베이스의 고도화나 진흥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통합과 디지털화가 필요한 환경 보건이나 화학물질 이슈 및 정책을 좀 도출을 하고 기존 정보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검토가 요구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서는 뭐 증거 기반 유해성 평가를 위한 그런 지식 방법론의 격차 해소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생체 모니터링이나 감시 체계의 그런 기반, 또 실질적으로 질병 부담을 추정한다든지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지능화된 데이터베이스의 구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요새 이제 계속 언택트에 관련된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화학물질이나 환경보건 측면에서도 사실 비유대변 관리 수단이 많이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통적 관리 수단에서 커버할 수 있는 범위하고 비대변 관리 수단의 그런 커버 범위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우려가 되는 사각지라든지 한계점에 대한 보완도 같이 강구가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파트로서 수용체 관점에서 환경보건 및 기후변화 정책체계 연계가 좀 강조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화학물질 제품이나 그런 물질 차원에서는 유해물질 저감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에 관련된 부분이 동시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최적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좀 거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환경보건하고 화학물질 간의 정책 연계를 통해서 좀 정책 간의 밸런스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탄소 중립,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하고 에너지 전환 쪽에 지금 많이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영향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놓칠 수가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취약계층에서도 기존에 발생하고 있는 기존에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취약계층과 취약지역하고 달리 기후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취약계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환경 불평등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아직 개념적 차원으로 이제 머물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제 전체적인 방향들이 인간하고 생태 수용체를 같이 아우르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정책화,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과적 환류 체계에 대한 구축입니다. 지금 이 환류 체계라는 것은 결국 환경보건 이슈 도출, 정책 수립, 정책 평가 개선을 이룰 수가 있겠는데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오염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규제 효과 측정 지표에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정확한 성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같이 마련해 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환류 체계가 확립이 된다면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지금 기본 계획이나 법령 같은 부분들을 보완할 때 적극적으로 이슈를 발굴하고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화된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메타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그런 급격한 기후 변화라든지 환경 요건의 변화가 있더라도 좀 유연하고 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는데요. 서영환 실장님 아마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 환경보건과 기후변화를 연결시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내용들이거든요. 일단 그 환경보건의 정의를 좀 광범위하게 가져가게 되면은 그 기후변화하고 환경보건 정책이랑 연관이 안 된 부분이 없고, 그리고 협소하게 가져가게 되면은 이제 사실 구체적으로 말할 내용들이 없고, 그런데 서영환 실장님께서는 그 기후변화 관련해 가지고 그 환경보건 분야 중에서도 그 화학물질 분야 그리고 건강 영향에 대해서 대한 초점을 맞춰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서 그 발표하셨듯이 일단 화학물질 이 환경으로 노출이 되고 그 노출된 화학물질이 인간에 흡수가 되고, 그리고 이런 흡수되는 과정에 복합 노출이라든지 그런 누적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에 대한 그 평가를 위해서는 물론 그 연구도
연구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외에 이제 이 평가를 위한 지표 그리고 이 지표를 통해서 감시를 강화해 가지고 결국에 그 환경 보건의 목적인 인간의 건강을 지키는 이러한 과정 단계로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 영양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일단 자료의 공유 그리고 통합 분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건강 영양 그 연구나 평가와 관련된 거버넌스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관점이 그 환경 정의나 이제 건강 형평성인데,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나라의 환경 보건 정책에도 전반적으로 녹아 들어가야지 아마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이런 기후 변화나 뭐 탄소 중립 이런 것들과 연관이 돼 가지고 아마 효과를 발휘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내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저도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이 기후 변화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 보건하고 연관시키기에 아직까지는 거버넌스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흔히 말해서 이런 기후 변화하고 환경 보건과 관련된 그 뭐 전문가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뭐 연구 개발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한 사실이고, 이거는 분명히 이제 보완을 하고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뭐 국외 사례나 국내 정책 동향을 분석해가지고 크게 이제 5가지로 제안을 해주셨는데, 결국에 그 기후 변화 또는 이제 환경 보건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이런 5가지 제안들이 반드시 이제 수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영원 박사님께서 좀 화학물질하고 건강 영양 쪽에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논점을 잘 캐치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이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좀 광범위하게 적용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환경 보건이라는 게 그 화학물질 그리고 이제 사람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것과 연관이 된 그런 사회 구조적인 전반에 관한 내용도 이제 환경 보건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제안들에 대해서는 좀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환경 보건 정책에 도입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결론을 말하면은 결국에 기후 변화가 기후 변화에 따라서 어떤 사회나 환경의 변화 이에 대한 적응, 이 적응 과정에서 환경이 변화되고 어떤 사회 구조가 변화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화학물질이라든지 기타 이제 환경 요인들이 노출의 변화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 노출의 변화가 결국에 그 사람의 질병의 발생 상태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각 단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노출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 이제 그 유럽 쪽에서도 강조하고 있다시피 그런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하는 연구가 계속 필요를 하고, 그다음에 질병 패턴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생산되고 있는 이제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질병의 변화 양상이나 아니면은 핫스팟 지역을 탐색한다든지 이런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에 우리 사회 또는 지역 사회의 환경 보호 문제를 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아마 요 근래에 이제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게 그 환경 정의 그리고 환경 불평등에 대해서, 결국에 사람의 건강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보건 그리고 사람의 건강 문제는 사회적 불평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은 꼭 그 정책에 반영돼서 그 정책이 집행되고 이제 실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류 체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정책의 결국에 효과 평가를 위해서는 환류 체계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경연구실 서영원입니다. 그 네 분 말씀 주신 것들 전반적으로 다 환경보건 분야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분야라든지 법부처 간의 그런 연계 관련된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방충희 연구관님께서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서도 이제 환경보건이나 화학물질 분야뿐만 아니라 사실은 광범위한 사회 구조적인 그런 적용이 필요하다. 이런데 100% 저도 공감합니다. 아까 이제 문태훈 교수님께서도 이제 프랑스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환경 또는 이제 환경 보건 또는 더 확장해서는 환경에서 어떠한 분야까지 연결시켜서 저희가 좀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지에 대한 범위 설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정현 연구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질병 변화 양상을 파악한다든지 핫스팟을 성정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이제 아이디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뒤에 말씀하신 그런 환경적인 불평등에 의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기본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환류 체계를 이제 서포트하기 위해서도 결국은 효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지표를 마련하고 그 기준을 설정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조금 더 과제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